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 사회 계약론을 쓴 루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루소는 1712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시계를 만드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제네바는 기르빙파 개신교를 믿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토착 상류층과 투표권이 없는 다수의 이지문 사이에 계층간 대립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투표권이 있는 제네바 시민 계급이었지만 집안은 가난하였습니다. 귀족 출신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산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사랑했던 루소의 어린 루소를 잡고 죽은 아내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루소는 자신으로 인해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의 성격에 심한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이작 루소는 10여 년간 어린 루소를 키웠습니다. 루소는 어머니가 남긴 모험 소설과 프루타크 영웅령 등의 책을 읽으면서 컸습니다. 루소가 10살이었던 1722년 아버지는 귀족과 싸웠습니다. 이에 당국이 개입하자 아버지는 어린 루소를 버리고 제네바를 떠났습니다. 어린 루소는 외삼촌에게 맡겨졌습니다. 외삼촌은 다시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루소를 랑베르시에 목사에게 맡겼습니다. 목사와의 생활은 의외로 행복했으나 2년 뒤 이제 루소가 일할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한 외삼촌은 루소를 조카과 아벨 뒷거명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천성적으로 교류와 복종을 강요하는 생활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1720년 아버지가 재혼까지 하면서 자신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728년 16살이 되었을 때 루소는 자신의 비춰온 스몰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네바시 야간 통행 금지를 어긴 것을 계기로 외삼촌마저 자신을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방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생계가 만만하였습니다. 루소는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정한 적당한 일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신부의 소문을 듣고 그 근처 사르네 왕국의 사모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톨릭 신문의 소색의 개정자들을 도와준 맘씨 좋은 귀족 부인이 있었습니다.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소개장을 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간 루소는 평생 기억할 프랑스와 루이즈 드 바랑 남자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루소는 16세였습니다. 바랑 부인은 29세로 남편과 빌거준이었습니다. 부인은 루소를 집사로 삼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루소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루소는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견문이 넓어졌습니다. 루소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루소는 아무것도 없는 고아인 자신을 거두어 공부까지 시켜준 부인을 내심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 부인은 루소를 단지 남자 집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기야 부인은 루소를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루소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혼자로 그런 고백에서 그녀와의 성관계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느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소는 바람 부인이 바랐던 집사에 전혀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가 26세였을 때 부인은 다른 집사 겸 남자 애인을 만들었습니다. 루소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루소는 한동안 부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며 주변을 만들다가 결국 포기하였습니다.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그 위에도 방랑을 시속하던 루소는 파리에 정착하였는데
그 계기는 음악이었습니다. 1742년 30살이 된 루소는 새로운 악보 포기법을 파리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표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아카데미의 사람들과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또 다른 시골댁인 드니 디드로였습니다. 훗날 위대한 계몽 철학자로서 평가받은 디드로는 박식하면서도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대화를 하면서 주변을 휘어잡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루소는 정반대로 대화에 서두르고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둘은 절친이 되었습니다. 비싼 처지였던 콩디아크 달랑 벨루도 함께 처져서 3명은 매주 술을 먹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럽 강원의 부인이 샤는 살롱에도 드나들면서 지식과 인명을 점차 넓혀 나갔습니다. 1743년에는 기브니 동원을 받아 베네치아 주재 프랑스 대사의 비서로 제작된 이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루소는 그곳에서 이탈리아의 음악과 문화를 충분히 만끽하였습니다. 프랑스 대사는 지속적으로 어국을 체납하였고 이 때문에 11개월 만에 비서직을 관두고 발로로 돌아왔습니다. 발로로 돌아온 루소는 친구들과 부유한 부인들이 도움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부터 루소는 호텔에 쉬었다고 테레즈 바르쉐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루소와 테레즈 바르쉐의 관계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인데 루소는 그녀를 단지 가정만한 성적 보충물로 취급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최고위급 귀족과의 단둘이 하는 식사의 반려자인 그녀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고집하여 이처럼 가정과 대동하게 식사를 한다는 것이 원하였습니다. 그 귀족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소중한 반여자로 대접하였습니다. 복잡한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든 건 루소의 테레즈 사이에 태어난 5명의 아이들을 모두 다 고아원에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식을 버린 이유는 아버지인 자신이 돈이 없었습니다. 키워봐야 비뚤어질 것이라는 핑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열해가 지나고 루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디니티 아이들을 찾았으나 기력이 모두 없어져서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루소는 그녀와 남은 생애를 함께 했지만 굳이 다른 여자들과의 애정 관계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인 테레즈 바르쉐도 간혹 찾아오는 다른 남자들과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음악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서 1750년 디드로가 편집을 맡은 백화전서의 음악 관련 부분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1년 뒤엔 덴마크 오페라 각본 마을의 점쟁이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짧은 오페라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도 이 음악을 매우 좋아하여 루소는 루이 15세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공포증이 있었던 루소는 긴장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관계자에게 아무리 설명 없이 아내를 루이 15세의 만남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마을의 점쟁이는 점점 유명해졌고 루소는 이제 의회단 한 명의 음악가로서 프랑스 전쟁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그의 작품들 중에는 대중적으로 늘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논란이 됐던 부폭 논쟁에 뛰어들기도 하였습니다. 부폭 논쟁의 이탈리아 작곡가 조바니 페르골레시의
오페라인 마님이 된 하냐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탈리아 음악과 프랑스 음악의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진 활발한 논쟁을 일컬었습니다. 프랑스 음악을 대표했던 나무는 수학적으로 계산된 한미 음악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음악을 옹호하는 우선은 함이 아닌 단순하고 반복되는 선율, 즉 멜로디 음악이 가진 힘의 원천이며 음악은 이성이 아닌 감정이 더 우세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루스의 사상가로서 면모는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디종시 학설은 학문과 예술의 부흥은 도덕의 계산과 교양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제로 학술 논문 대회를 열었습니다. 루스는 이 주제를 보자마자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감동을 받아 순간 치기와 같은 현기증에 압도되면서 가슴이 둥그랬습니다. 결국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750년 루스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학문예술론을 발표했고 그 대회에서 1위로 입상했습니다. 루스는 학문예술론에서 문명이 만든 이점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문명은 인간에게 파괴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문명에 대해 이런 접근법은 문명과 이성을 신봉했던 견원교의 기본 가설을 내부에서부터 공격한다는 점에서 정의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문명의 결점은 어쩌다 있는 유해가 아니라 문명의 장점이 가져오는 직접적인 결과다. 문명 사회에서 모든 것을 이성에 비춰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개인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감지게 된다. 그리하여 문명은 안녕과 복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개인의 진실된 자유를 질시시킨다는 것이었다. 루소가 명성을 얻자 1754년 루소의 고향은 제네와에서 루소를 초청하였다. 루소는 기꺼이 제네와로 돌아갔다. 당시는 오직 칼뱅파 개신가들만이 제네와의 시민이 될 수 있었다. 루소는 다시 칼뱅파로 개종하였다. 이때쯤에 디종시 학설론이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면 이런 자연법으로서 정도가 되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논문 대회를 열었다. 이에 대한 루소의 대표인 그 유명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다. 이 제작에서 그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사회를 이루지 않고 홀로 살았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자유는 삶이 비록 야만적이며 수명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걱정하지도 않았다. 물론 자연 상태의 인간들의 뜻대로 다른 사람과 마주쳤다. 본능에 따라서 짝을 짓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그 일을 단지 우연한 만남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아이를 기르고 또 보지만 여기서도 관계는 어린 것들이 혼자 힘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자마자 곧 끝날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람들이 말했다. 농업과 산업은 그 필요에 따라서 발달했다. 이에 따라 노동이 필요해졌고 사회자산이 도입됐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됐으며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수립됐다. 다소가 소수에게 종속되기 시작했으며 즉 자연 상태에서 선량했던 인간은 사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회를 이루면서 노예 제도와 빈곤 등의 불평등을 가지게 됐다. 라고 주장했다. 1755년 루소는 자신의 논문을 당시 제명은 문필가이자 개몽주의 사상가인 볼테르에게 보냈다. 볼테르는 책을 읽고서는 본내에 들면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여백에 이렇게 희열을 겪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역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거지 철학을 보라. 부자였던 볼테르는
사유재산에 불평등이 생긴다는 노스의 주장이 오빠 불쾌하였다. 하가는 볼테르는 노스에게 바로 편지를 보냈다. 인류에 반대하는 책에 감사한다고 말하고는 불행히도 나는 네의 말로 길에 달리는 습관을 포기하였다고 비꼬았다. 인간 이성을 통해서 문명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던 볼테르는 주로 개방 철학자들은 문명이 도리어 인간을 억제한다는 루소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소와 주로 개방 철학자들은 서로의 사상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를 비판했다. 루소는 결국 그의 가장 중요한 친구였던 개방 철학자 디드로와도 멀어졌다. 또한 볼테르와도 예수는 대지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멀어졌다. 1755년 포르투갈에 대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특히 당시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모했던 수만 명의 실시한 사람들이 죽었다. 볼테르는 전지전능한 매수다 하여없이 선하다고 하지만 대지진을 막지 않는 신에 대해 매우 회의감을 느꼈다고 한다. 신을 믿는 루스가 볼 때 잘못이 있는 좀 그곳의 운명을 건설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했다. 대지진을 일으킨 사이 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루스의 주장에 항의한 볼테르는 사실을 해명하고 루스를 비꼬는 편지를 자신이 아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에게 보냈다. 이에 루스와 볼테르의 사이는 더욱 멀어졌다. 이후로 둘은 예수가 있을 때마다 매번 반대 의견을 내면서 싸웠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은 제나와 연극금지 법률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금적적인 정교도 제도를 따르고 있던 제나바는 연극을 금지하고 있었다. 극작가이기도 한 볼테르는 제나바의 연극 금지 제도를 해제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에 루스는 1750년 달랑베르에게 보내는 연기에 관한 편지에서 볼테르에 반대하여 제나바의 연극 금지 제도를 찬성하였다. 당시 연극은 상류층만이 즐기는 것이었다. 평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축제를 더 권장해야 된다는 것에 루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당연히 볼테르는 분노했다. 루스는 지금 기능 철학자들과 아예 갈라서게 된다. 이후 루스는 공작 가문의 후원을 얻고 제우스에 몰두했다. 마침내 1760년 루스는 편지 형식의 소설 엘로이즈를 발표해서 성공을 했다. 엘로이즈에서 루스는 육체적 사랑을 선동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얘기를 진정시키면서 영광적이보다는 예수 어린 의무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낭만적인 방식의 소설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소설은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로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루스는 일락스타로 올라섰다. 무수히 많은 팬레터를 받았다. 실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직접 만나고 싶어했다. 당시에 그 양력과 유명세가 얼마나 컸든지 이 소설을 계기로 유럽의 소설은 한순간에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 양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752년 50살의 루스는 이후 세계를 뒤흔들 문제의 저작 연단을 내놓았다. 교회학 조사인 에밀과 정치 철학자인 사회개혁의 바로 그것이다. 에밀에서 그런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자연성을 잃지 않는 인간 곧 자유로운 자유를 길러내고자 하는 교육론을 펼친다. 당시 교육은 고분고분한 사회 구성을 양산하는 것이 목표였다.
존 노크가 그랬듯 권위주의적 방식의 혼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노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권위를 도로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커다란 잘못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어른이 마음에 들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행위를 선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교육을 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때때로 시간을 충분히 소비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루소는 에밀에서 기존의 교사 중심의 전통적 교육과는 거부하고 어린이의 흥미와 개성, 개발을 중시한 아동 중심적 자연주의 교육 사상을 전개하였다. 타의 개혁론에서 그 어떤 사회든 불평등과 착취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 속의 개인은 타인에게 복종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내가 정한 규칙을 내가 따를 때 그 자신은 규칙을 따르지만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사회 전체의 공공사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과 규칙을 정할 수 있다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과 규칙에 따르더라도 그것이 그 자신이 만든 규칙이기 때문이라고 타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예 얘기해야 된다는 말이었다. 이때 평등은 중요하였다. 만약 모든 개인의 의견이 평등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어떤 특정 개인의 의견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정한 규정 대상 나머지 개인들에게 자신이 정한 규칙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전체의 공공사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투표라고 했다. 투표를 통해 개인 의지들이 공통 부분인 일반의 의지가 드러나고 이런 일반 의지에 따라서 그 사회의 법과 규칙을 결정해야 내가 정한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노스는 말했다. 이런 권력의 정당성이 소수의 귀족이나 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따른 인민 주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이런 생각은 급진적인 민주주의 혁명 사상으로 연결되어 노소 사고의 파랑성 행보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에밀과 사회 개혁론은 이후 루소의 성을 나라고 받들었다. 에밀은 루소 고유의 자연 종교 원리가 담겨 있어서 가톨릭과 개신교 양측 모두 비교를 상하게 하였으며 사회 개혁론에서 가톨릭 기독교가 이승에서의 젊은 삶을 별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결석에 부적당하다고 주장하여 결국 로마 가톨릭교의 금속운동에 포함되었다. 자신의 사상을 옹호한 산에서 쓴 편지에서는 한술 더 떴다.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정부와 산업부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를 강력하게 옹호하였다.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이런 민주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노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였다. 체포하기 영장을 발부했다. 제네바 정부 역시 사회 개혁론과 에밀에게 판매 금지를 내린 동시에 체포 명령을 내렸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노스는 프레이션 왕국으로 도망갔다. 다행히 프레이션의 프리드리 대왕은 루소를 보호하여 모티 마을에 살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상 사회 개혁론으로 유명한 루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